요즘에 보고도 믿기지 않는 빠른 속도로 긴축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긴축이 어디까지 네. 얼마나 더 오래 갈지 네. 이게 좀 가장 궁금하거든요. 예, 핵심입니다. 네네. 지금 말씀 주신 게 네. 사실 한 4, 5개월 전에 이 방송 출연했을 때도 네네. 22년은 주식할 때가 아니다. 아, 특히 금리 인상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전 그 전까지는 현금 보유가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 사이클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예, 왜냐하면 주식은 확실히 선행합니다. 기준금리의 고점은 23년 중반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는요? 23년 초중반인데요. 대략 5, 6월 정도가 미국 기준으로 기준금리의 고점에 다다르고요. 유로존과 영국과 같은 그런 나머지 선진국들이라 하죠. 예. 이런 나라들은 조금 더 늦게 기준금리의 고점을 향해 갑니다. 약간 달리기 경주하듯이 미국이 먼저 치고 나가서 같이 따라가는 모습. 네. 결국 23년 중반 정도가 세계적인 기준금리의 고점 시대.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23년 중반 되면 끝나니까 네. 내려온다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보기 힘든 거네요? 그렇게 보기는 좀 많이 어렵다. 많이 어려워요. 물론 물가가 빨리 잡힌다면 그러면 금리를 또 급격히 인하해서 네. 경기 부양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을 텐데 22년 끝자락부터 시작해서 23년 중반까지는 어쨌든 고물가 기조가 나올 것이고 23년 중반 이후에도 네. 3%대의 혹은 4%대의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했는데 그러면 물가가 아직 안 잡힌 상황 하에서 2%라는 목표 물가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금리를 다시 인하해버리면 인플레이션 다시 촉발하고 그냥 우리가 제롬 파월이다. 여러분이 FMC 위원이라고 한다면 어제까지 금리 인상했는데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금리 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인기 없는 정책인데 볼코는 총 들고 주무셨잖아요. 맞아요. 위험하다고. 네. 그렇게 인기 없는 정책인데 네. 경기 침체 야기하고 주식 가격 떨어뜨리고 인기 없는 정책을 단행했으면서 네. 그 다음 달에 다시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 하겠는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에서 또 다른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어쨌든 기준금리의 그 고점에서 계속 맴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사실 요즘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말 그대로 물가 잡으려다 초과상관 다 태운다. 네네. 제가 과거를 봐도 네. 꼭 연준이 목표하는 바를 꼭 다 가지 못하다가 긴급하게 금리 인하를 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긴축하고 있다가. 네. 근데 이번에도 긴축 때문에 일어난 부작용, 약한 고리가 먼저 오히려 물가 잡는 것보다 터지면서 네. 연준도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계속 좀 희망 섞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계속 여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듯이 네네. 부디 여러분은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그게 파월의 마음인가? 혹은 금융기관의 마음인가? 지금 22년 내내 어떤 현상이 반복되고 있냐면 파월은 물가 2% 만들 거야. 물가 정점 찍은 거 중요치 않아. 물가 지금 뭐 8%대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금리 인상 없는 게 아니야. 우리는 목표가 2%니까 2% 골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그게 파월의 마음인 거고요. 계속 그런 안도감을 주는 그런 시그널들은 다 금융기관 사이드예요. 그렇죠. 월가나 뭐 월가에서 투자가 관점에서 이제 그러지 않겠느냐. 정점 찍었으니까 금리 인상 안 하지 않겠느냐. 다시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계속 파월의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 계속 뭐냐면요. CPI 잡혔다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높은 물가가 나오고 또 근원 물가 상승률 보니까 물가 아직 안 잡혔다는 사인들이 나오고 계속 이게 뭐냐면 시장이 오해를 부추겨. 오해 확인 아니구나. 아니구나. 오해 아니구나 확인. 계속 오해 확인의 연속인 거예요. 부디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냥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라는 거죠. 부디 금융기관 사이드라든가 투자자의 사이드라든가 물가 잡혔다. 사실 정점 찍은 거 저도 동의합니다. 정점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는 6, 7월 정도가 고점이에요. 우리나라는 6.3%가 고점이고 미국은 9.1%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정점 찍었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정점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월가나 이제 금융 사이드에서는 계속 정점 가지고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
아닙니다. 정점 대비 떨어졌을 뿐이지 여전히 8%라는 굉장히 높은 물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 물가가 2%고 네. 4%를 초과하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물가 상승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충격이 온다고 해서 물가 잡는 일을 벌이겠는가? 네. 아닙니다. 정확히 세석하자면 연준은 경기 침체를 유인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와야만 물가가 잡힐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아니 연준이 그렇게 한다고 지금 1년의 모든 물가 상승세가 공급망 병목 현상인데, 공급망 때문에 수요만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인데, 네. 그런데 이런다고 해서 이 공급을 늘리겠는가? 네. 전쟁을 멈춰 세울 수 있느냐? 공급 지금 전쟁 문제인데 네. 이걸 연준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거 관심 없는 거예요. 이걸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수요를요. 수요를 떨어뜨리는 게 뭡니까? 그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여러분, 금리가 이렇게 8%까지 올라가는데 소비하고 싶습니까? 좀 망설여져요. 망설여지죠. 정말로,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명목 소득은 느는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소득을 실질 소득이라고 합니다. 실질 소득이 줄어요. 지금 그 차이가 한 30만 원 정도 납니다. 역대급입니다. 그게 월 소득 관점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월급이 그래서 한 200만 원 받던 사람인데 월급 인상해서 250만 원 올라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서 저는 30만 원 덜 받는 셈이 돼요. 맞아요. 그게 실질 소득이에요. 맞습니다. 책에다가는 그래프로 이제 평균 소득이 대략 한 350만 원 정도 가구 소득 기준으로. 그러면 그게 명목 소득이거든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명목.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게 실질 소득인데,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이 급격히 벌어집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벌어진 게 처음이에요? 계속 붙어 다녔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계속 고민했던 게 뭐예요? 21년까지만 해도 고민했던 게 저물가 걱정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이게 이 경제 대담에서 계속 이루어졌던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물가가 찾아오니까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늘었지만 그 소득 가지고 물건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는 모습. 그러니까요. 마트 한번 가면 자꾸 이렇게 개수가 줄어들어요. 똑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물가 속에 또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되고, 그러니까 소비자는 소비할 여력이 없고, 주식 가치라도 올라가고 좀 집값이라도 올라가면 또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할 여력이 있지만 그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소비가 위축되니까 우리나라의 수출길도 약해지는 거죠. 그럼 소비와 수출이 약해지면 기업들이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가계보다 더 민감한 게 기업이에요. 금리에 더 민감한 게 기업이에요. 저는 정말 기업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의 영업이익 가지고 지금의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기업의 비중이 70%밖에 안 돼요. 30%는 이 영업이익으로는 이자 상환 부담 못한다. 이자도 못 내는구나. 그러면 기준금리의 고점이 23년 중반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시중금리는 올라갈 일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기업들은 도저히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망설일 것 같아요. 신규 투자, 신사업 투자 할 수 없죠. 그게 이게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결국 경기 침체를 만들어서 물가를 잡고, 물가를 다 잡은 다음에 그 다음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는 그런 시나리오로 그림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책 제목도 딱 내년 전망으로 그레이트 리세션. 이 책 제목도 무서워요. 이게 큰 침체라는 의미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궁금했던 게, 많은 분들이 내년 침체 온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신데, 저같이 또 2030들은 사회인 되고 침체다운 침체는 처음 이제 맞닥뜨린 것 같거든요. 코로나 때는 맞이하기도 전에 뭔가 막 돈을 푼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나마 사회인으로서 경험하셨던 그 충격, 경기 침체는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침체라기보다는 경제 위기죠. 팬데믹 경제. 그때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1%. 이것은 그냥 여러분 인생에도 처음이지만 50대, 60대, 90대 인생에도 처음인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세계 경제가 충격받은 게 1930년 대공황 이후 처음인 거예요. 100년 만이니까. IMF 외환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 정도 경제 위기가 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V자로 큰 충격이 있고 그래도 반등하는 흐름이죠. 이렇게 반등합니다. 근데 23년 경제를 그려보면 죄송하고 또 안타깝지만 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침체 오고 반등하는 흐름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L자로 꺼지는 흐름이에요. 이렇게 쭉 L자로 꺼지는 흐름. L자도 그냥 이렇게 수평에 해당하는 L자가 아니라
이렇게 꺼지는 L자죠.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리세션의 시작점, 그러니까 23년만 리세션이 아니라 23년 이후에도 리세션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면에서 그레이시라는 표현을 또 형용사를 붙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회인으로서는 특히 30대 입장에서는 처음 경험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국면.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성장률로 봐도 20년에는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었던 것이고 그걸 제외해놓고 성장률로 보면 가장 낮아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면은 정말 잔인하고 어렵고 녹록치 않은 경제 국면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지 20년처럼 갑자기 대봉쇄 오고 딱 멈췄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침체 국면이 고착화되는 흐름, 그리고 아직 경기 침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체감하시는 그 경기는 나름 벌어놨던 거 까먹는다 이렇게 표현해보면 좋아요. 그게 둔화에 해당돼요. 22년 하반기는 둔화의 흐름이고요. 23년이 침체입니다. 그리고 그 침체가 마지막인 게 아니라 24년, 25년까지 녹록치 않은 경제 국면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걱정이 돼가지고 주식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실물 경제까지 이제 영향이 올 것 같아서. 주식시장은 오히려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는 흐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의 고점이 23년 중반이라고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22년 끝자락이 11, 12월이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점을 뒤로 하고 회복되는 국면이 이제 곧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오히려요? 네네. 선행하니까. 6개월 선행한다고 하셨으니까. 예, 선행합니다. 그래서 기조적으로는 그런 흐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국면에서는 피해 계셔라 라고 조언을 드렸던 거고요. 맞아요. 그래도 저점을 다지고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좀 적극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을 골라서 또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오히려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시점이 왔네요. 이제 어느새. 다만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신 걸 가지고 말씀드리면 2020년에 경험했던 그런 대세상승장이 아닙니다. 그 정의를 내려드리면 2020년에서 2021년 중반까지는 대세상승장이었고 그리고 21년 중반부터 22년까지는 소위 말하는 대세 하락장이죠. 근데 그 대세 하락장은 정의를 내려본다면 실적과 무관한 장세.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떨어질 때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실적은 좋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코끼리 뒷다리 잡고 있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가시라고. 멀리 크게 10여 마리의 코끼리들이 어디로 횡단하는지를 보셔야지 코끼리 뒷다리 보고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이 국면을 이해해야 될 텐데 22년 끝자락부터 2023년은 실적 장세. 근데 왜 실적 장세라고 하느냐? 이 매크로는 여건이 그래도 마련되는 거야. 왜냐면 금리의 인상 속도가 둔화돼요. 11월, 12월 정도부터.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만 하다가 베이비 스텝 뭐 이런 식으로 전환되는 기점이 드디어 11, 12월입니다. 그 정도. 그럼 속도가 둔화될 때 그때가 이제 고점에 다다랐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거의 그러니까 23년 중반까지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되면서 그게 고점에 이제 이릅니다. 그런 기준으로부터 약 6개월 정도의 저점이 형성될 것이라고 그림 그리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그때부터는 이제 반등은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경기 침체가 또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 자체가 어두운 거죠. 이제 실적이 나빠지는 장세. 네.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그래서 실적 장세라고 했고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코스피나 뭐 나스닥이나 주식시장의 흐름은 그래도 저점으로부터는 회복될 텐데 꿀렁꿀렁하면서 그쵸.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종목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식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금융장세라고 하잖아요. 네네. 돈을 좀 풀어서 살리는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까지도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네. 내년에 완화적 기조로 간다? 그것은 저는 솔직히 상상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렵구나. 그러니까 극단적인 뭔가 변수가 있다면 모를까. 전쟁이 갑자기 종식되고요. 갑자기 미국과 중국이 막 어깨동무해.
뭐 그런 극단적인 우리가 지금 가정할 수 없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한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외재적 변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재적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니까 저도 코로나19를 전망 못했고 전쟁을 전망했겠습니까? 다만 그런 것들이 발생할 때 어떤 경로로 경제가 움직일까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변수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전제를 제외해 놓고 생각해 봤을 때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한다?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런 일은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했고 일본 같은 경우도 금리를 동결만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나라들도 완만한 긴축 행보를 좀 보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으로 궁금한 게 네. 달러거든요. 아무래도 현 네. 시점 영상 찍고 있는 시점에도 달러 강세가 약간 멈추지 않고 있는데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제가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연말 갈수록 긴축 속도가 조금 둔화된다면 네네. 달러가 그래도 좀 숨통을 트고 다른 나라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예. 아마 한 5개월 전에 제가 네.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도 네. 올해 상반기부터 22년은 강한 달러의 시대다. 강달러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걸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다음 내용이 여러분들 가늠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긴축 속도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미국과 그 밖의 나라들이. 네. 미국이 독보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거리 쇼트트랙을 하는데 혼자 치고 달려간 거예요. 나쁜 놈이죠. 원래 같이 천천히 달려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달러 환율은 네. 돈의 교환 비율인데 네. 달러 가치가 강해지니까 당연히 강달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22년의 모습입니다. 네. 근데 22년 끝자락부터 11월 정도부터 11, 12월 정도부터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더 이상 가속화하지 않거나 그 정도를 유지하는 느낌인데 네. 다른 나라들이 치고 올라가니까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달러 강세 기조가 꺾이는 지점이죠. 여러분 되게 재밌게도요. 우리나라 코스피 흐름하고 환율 흐름하고 네.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여요. 그렇죠. 뒤집어 놓은 거. 그 뒤집어 놓은 거랑 유사하죠. 네. 그러니까 강달라는 곳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억압하는 이런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금이 그만큼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도 생각해 보면 아까 주가의 저점이라는 말과 강달러의 저점이라는 말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네요. 강달러의 고점, 그러니까 이제 원화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 그렇죠. 달러가 약해지는 시점, 예. 그게 곧 주식의 저점과 유사하게 그렇죠. 유사하게 같이 굴러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굳이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달러 인버스 같은 것도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막 달러 들어간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항상 늦은 거죠. 그렇죠, 늦은 거죠. 아 이제 한미 간의 기준금리 그러니까요. 역전도 있을 것이고 미국이 금리 인상할 것이고 라는 것을 제가 22년 전망에 얘기했듯이 21년에 그걸 판단해서 달러 투자를 하셨으면 돈을 많이 버셨겠죠.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달러 이제 올랐네 1,400원이나 찍었네 불안한 건 사실이죠. 왜냐면 내년에 막 더 큰 침체가 온다 그러고 뭔가 위기가 온다 그러면 달러를 사야 될 것 같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그건 조금 늦었을 수 있다. 야, 그건 늦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강달러가 약달러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주가 흐름하고 맞물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달러로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도 강세 기조로 막 대세상승적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점을 찍고 뒤로 한다는 거죠. 그런 흐름은 굉장히 유사하게 굴러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시 흐름을 보고 투자 의사결정을 결정한다면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이어가서 궁금한 건데 아까도 여쭤보긴 했지만 침체가 온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정도는 침체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침체라는 표현을 이제 학술적으로도 붙이기가 어려운 국면입니다. 이건 둔화예요. 둔화와 침체는 다릅니다. 근데 기사가 신문 기사가 나오는데 경기 둔화 심각 이렇게 하면 누가 클릭합니까? 잘 안 보니까 경기 대침체 이래야 클릭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침체 국면이 오려면 여러분이 체감하실 수준이라면 고용입니다. 고용이에요. 아무래도 고용 시장이 가장 후행적인 변수예요. 가장 늦게 나오는군요. 쉽게 말해서 취업자가 실업자로 전환되는 구간은 경기 침체로부터 대략 한 3개월, 6개월 걸립니다. 반대로 경기가 회복될 것 같아. 와, 회복된다. 라고 했을 때 고용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아니구나. 그래서 당연히 안전하게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만들 때 고용 지표를 보는 거예요. 실업률 지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지표를 봐가면서 판단하는 것이고 실업률 지표가 아직도 탄탄하니까 금리 인상 더 해도 돼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 지표가 말 그대로 안 좋아지는 사인이 등장하는 것, 실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그게 경기 침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근거가 될 것이고요. 그것은 23년 1분기 끝자락, 그때쯤부터 그때쯤부터 여러분이 목격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금리 인하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지만 멈추는군요. 멈추는 거죠.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냥 통박으로 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많은 데이터, 우리 파월 연준 의장이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데이터에 따라서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데이터가 뭘까요? 첫 번째가 물가고요. CPI, PC 이런 물가 혹은 근원 물가 상승률까지 포함해서 물가 데이터고요. 그 다음 데이터가 실업률입니다. 경기를 판단하게 해주죠.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또 나머지 데이터를 보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주식 안 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부동산 안 봐요. 지금 안 봐요? 부동산 안 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금융기관의 말을 듣고 계속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도 생각해보세요. 한국은행의 롤이 뭡니까? 물가 안정이죠. 부동산 안정 아니에요. 부동산은 국토교통부가 책임져야죠. 맞죠. 가계부채 문제? 한국은행이 왜 책임집니까? 금융위가 책임져야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입니다. 그 목표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그 물가 안정과 건전한 경기 회복. 그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인 거예요. 국가 조직인 거예요. 그죠? 한국은행법 1조 1항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1조 1항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국은행이 왜 있는지를 보십시오. 계속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정점 중요치 않다. 2% 목표 물가 실현하겠다. 계속 이런 표현만 하는데 그걸 자꾸 인정하려 하지 않고 금융기관 말만 듣고 좋은 판단은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실업률, 고용 이런 걸 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고용은 또 후행 지표잖아요. 제일 늦잖아요. 근데 연준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데 데이터는 또 하필 또 한 달 뒤에 발표될 이런 지표를 보고 판단하면 이미 막 체감 경기에 막 내각하면 해고자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제 실업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네. 이런 판단하면 또 늦는 거 아닐까요? 고용이 후행 지표지만 고용을 전망할 수 있는 또 선행 지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예를 들면 이것도 또 뭐 후행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앞단에 있는 뭐 기업의 투자 규모가 줄어든다. 그럼 고용이 줄어들겠구나. 아직도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생산 설비 용량을 늘려나가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고용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데이터들, 그러니까 실업률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 앞단에서 판단을 하는 근거가 있겠죠. 그냥 연준 다 알고 있는 거네요. 저희가 뭐 봤을 때 이렇게 혹자든 연준 의장이 되게 뭐 너무 그 실업률 하나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아무나 연준 그러니까 아무나 할 거 아니에요. 연준 여러분 연봉 높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나 우리 금통위 위원들 연봉 진짜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물론 이제 순 연봉은 뭐 조금 세금 순 연봉은 이런데 순 연봉은 이 정도인데 3.5죠. 제반 이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장차관급 대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더 세겠네요, 그러면. 미국 더 세죠. 더 세죠. 몇 개의 주를 커버하는 통화 정책이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 여러 명이 모여서 연준 위원이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급이 각 주의 그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몇 명이 모여서 다도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입니다. 그죠?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멤버들이에요. 이렇게 너무 무시하면 저보다 나은 분들입니다. 다. 너무 쉽게 접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너무 알로 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인가. 내가 제롬 파월이라면 주식 투자 어떻게 할까? 이러면 굉장히 마음 편합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도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많이 걱정이 되는데 특히 글로벌 시장 보면서 인텔도 그렇고요. 반도체 우리나라 중요한 산업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빅테크들도 결국 못 참고 감원을 하는 거 보면서 삼성도 뭐 조금 누진할 수 있다는 약간 루머가 돌더라고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또 내년 우리나라 경제 정말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부터 해보면 원래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의 흐름이 있을 때 무역은 더 요동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GDP의 구성 항목 중에 하나가 수출이니까 어쩌면 GDP의 증감률보다 수출 증감률은 더 요동칠 수밖에 없게 원래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반평균 성적은 거의
지난 학기나 이번 학기나 비슷할 거예요. 그쵸. 좀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 있지만 근데 개별 사람들의 성적은 들쭉날쭉할 수도 있겠. 네. 그건 통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무역 탄성치라고 해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경제 성장세는 이렇지만 무역은 경제가 호황일 때 무역은 더 치솟고요. 그쵸.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무역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23년 무역은요 굉장히 쪼그라듭니다. 요즘도 막 사상 최악의 뭐 무역 적자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와. 물론 22년은 이제 강달러 때문에 6개월 연속 무역 적자, 그리고 무역 적자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 통계 작성 이래로 처음이에요. 1956년 이래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좋아요. 거기에 경상수지까지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강달러 기조 때문에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정 부분. 이게 본격 경제가 망가져서가 아니고 강달러 때문에. 달러 때문이고 정말 경제 실질적인 수출이 줄어드는 거는 23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경제도 소비자가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이 투자를 줄인다. 그럼 다른 나라 국가들도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줄인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 중요한 수출 파트너국들이 중국, 미국, 유로존, 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인데 그 미국, 유로존이 쪼그라든다. 중국도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런 나라들도 소비 줄고 투자 침체 이런 것들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세계적인 교역 규모는 크게 쪼그라드는 건데 그렇게 쪼그라들면 우리나라의 벌크가 줄어드는 거예요. 비중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세계 교역에서 몇 위 차지한다. 그 순위는 유지될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수출 파트너국들이 수입을 안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현상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를 더 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내년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각오해야겠네요. 네, 그런 면에서 23년 경제는 실적 장세다라는 거. 부정적 의미의 실적 장세라는 표현입니다. 소위 말하는 역실적 장세. 역실적 장세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특히나 요즘 미국에서도 부동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주식시장을 보고 있어도 부동산 지표들이 안 좋다고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 비중도 높잖아요. 더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너무 걱정이 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둡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이 21년 끝자락에 그러니까 20년, 21년 동안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월급쟁이 세입자들이 나 평생 집 못 갖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21년 끝자락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해요. 빚 이만큼 끌어다가. 왜냐면 21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금리 쌌었거든요. 맞아요. 저금리였어요. 낮은 금리로 이제 집 사자. 나는 영원히 집 못 살 수도 있으니. 죄송합니다만 그런 계층들이 정말 힘든 시련을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는데 또 한 번 당하는 거죠. 왜? 이자 부담은 커져가요. 22년 끝자락에 대출금리가 시중금리 중에서 대출금리가 8% 정도를 찍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찍어요? 네, 찍을 겁니다. 그리고 23년에는 금리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미 지었던 그 대출의 이자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쌓이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값은 떨어져요. 그 집 내놔도 안 팔려요. 얼마나 힘들까요? 너무 안타깝고요. 정말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제가 이 책 쓸 때 그분들이 떠오르면서 그 프롤로그를 썼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제 비행기에서 썼거든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힘드실 거고요. 근데 아까 주가는 선행성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부동산은 동행성입니다. 왜냐하면 금리의 고점에서 부동산 가격 조정률이 더 심해질 겁니다. 주식하고 다르네요. 주식하고 다릅니다. 집은 지금 판다고 내놓는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시장은 당장 움직일 수 없어요. 내 마음처럼. 주식이야 내 마음이 좀 그렇지만 바로 팔고 달러도 지금 바로 할 수 있지만 집은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결정할 수도 없어요.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 원래 후행적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매수자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거죠. 그렇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8% 10% 정도의 대출 금리에 의존해서 집을 매수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저 요즘 생각하는 게 8% 10% 이자를 받는다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몇 년 있으면 원금 2배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와중에 집값이 조정되는데 혹여나 23년 끝자락에 반등한다 하더라도 8%의 이자를 상환하는 마이너스 8%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8% 올라도 0%의 수익률이 그죠? 이자 내다 보면 부동산 시장 투자 수익률은
8% 수익을 봐도 0인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심리가 굉장히 어려보고요. 반대로 매도 심리는 어떨까요? 더 강해지죠. 매도자는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갭 투자하셨거나 다주택자 여러분 투자하셨던 분들은 도저히 이자 이렇게 부담해 가면서 이 집을 갖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금매나 경매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래 절벽 현상이에요. 네. 이런 건 보통 부동산 시장의 절벽 현상, 이런 가격 하락 구간, 하강 국면의 초입의 특징이에요. 초입의 특징이에요? 예, 초입입니다.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많이 빠졌지만 이거는 사실은 덜 빠진 거죠. 죄송합니다만 20년 1월 수준까지 떨어지려면 아직 멀은 거예요. 1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15억이 됐는데 13억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그런 국면이고 앞으로도 떨어질 국면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그래서 거품 붕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어요. 23년은요? 거품 붕괴가 아니죠. 거품 붕괴는 20년 1월 달 가격보다도 떨어져야 거품 붕괴죠. 제자리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버블 브레이킹이라는 표현을, 그게 거품 붕괴인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디플레이팅이라고 표현합니다. 거품이 수축된다. 거품 수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을 이렇게 불었어요. 다 쪼그라들진 않았지만 이만큼 쪼그라들고 있는 모습, 이게 디플레이팅인 거죠. 플레이팅 했으면 디플레이팅 하는 거. 그런 거품 수축기라고 볼 수 있겠죠. 23년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끝자락에 내 집 마련하신 분들 정말 힘드실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 사이클의 어떤 바닥이랄까요? 어려운 얘기겠지만 예상하시는 부동산 시장의 바닥, 다음 사이클?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그 인터뷰는 전망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선행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가격 지표를 전망해 본 거고요. 사실은 이런 전망을 할 수 있는데 동원될 수 있는 변수들을 보면은 2년, 3년을 전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구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정되는 국면이 오면 통상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조정이 옵니다. 역사적으로 다 그랬어요. 2, 3년은 좀 짧게 말씀드린 거고요. 3, 4년입니다. 통상적으로. 확실히 주식보다 이 사이클이 기네요. 사이클이 길어요. 근데 24년, 5년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2020년, 21년 이렇게 풍선이 뚱뚱하게 부풀어 올랐었잖아요. 그 기간만큼은 적어도 다시 거품이 빠져나가는 국면인 거예요. 잘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24년 중반 이후까지도 조정기는 계속 야기될 것이다. 거대한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한. 이게 조정률도요. 22년 한 9월 정도는 조정률이 마이너스 0.1%였어요. 그리고 9월 끝자락 10월 들어서 그 조정률이 마이너스 0.3에 가까워요. 점점 커지네요. 주간. 지하로 떨어지면 지하 더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인 거죠. 그 조정률이 갑자기 0.5, 마이너스 0.5 이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점진적인 거예요. 항상. 주가처럼 모든 게 그래요. 기준금리만 이렇게 계단이죠. 기준금리는 인상 인하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이 결정하는 거니까 계단이지만 나머지 모든 변수들은 이게 선형이에요. 그죠? 그런 통계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조정이 23년 중반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마이너스 1.0% 주간 단위로 그렇게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지점으로부터 당장 플러스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거죠. 마이너스 1.0을 찍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8. 그러면 이제 조정되는 구간은 상당히 길 수 있습니다. 적어도 23년 뿐만 아니라 24년 중반까지도 거대한 변화가 없다면 드라마틱하게 플러스로 전환되는 기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23년까지는 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제가 그 즈음에 또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를 지금 경매 쏟아지고 있고 금매 쏟아지니까, 그리고 거래가 안 되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요. 그거 2천만 원 더 깎아주시면 살게요 하면 다 깎아줘요. 그런 식의 국면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유리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대출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조정 국면은 여전히 23년에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시점을 23년 중반 이후로 그때쯤 다시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제가 그때 다른 전망치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해석해 드리겠지만 그게 24년이 갈지 25년이 갈지는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23년은 집 살 시점은 아니라는 게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023년 앞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저희 개인 투자들이 좀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재테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의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포함해서 여러 자산과 나의 소득의 일부를 바꿔나가는 게 그게 재테크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소득을 저축의 형태로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할 때가 있겠죠. 그게 언제일까요? 22년, 23년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는 기점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저축금리가 5%를 향해 간다. 그럼 만약에 이런 장에서 주식 투자해서 5%를 못 벌 거라면 5% 벌기 어려운 국면이잖아요. 그러면 아무 고민 없이 저축해도 5% 버는데 왜 주식 투자하냐 이거죠. 그래서 22년, 23년은 여전히 저축은 유효한 투자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저축 비중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하십시오. 24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올해 1년 예금하시는 분들은 23년까지니까 연말까지 이렇게 딱 저는 시기네요. 저축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거시경제 공부하면서 시점을 또 적극적으로 노리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세 상승장 때 들어가도 안 늦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축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저축이 유효한 만큼 두 번째 전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재테크 전략이죠. 빚 갚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출 갚는. 대출 규모를 줄여서 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나가는 거. 그걸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0년, 21년 금리 쌀 때는 레버리징의 시대고 22년, 23년은 디레버리징의 시대인 거예요. 시대를 규명하면서 의사결정하십시오. 그건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대출해가지고 그 대출 금리만큼 그 이자 상환 부담만큼 수익을 유지할 재테크 수단이 그렇게 뚜렷하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럼 명확하게 가져가시고요. 조금 더 나는 그 이상으로 공격적 투자를 하고 싶다. 여유 자금도 있다. 뭐 그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도 저는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점을 뒤로 하고 반등하는 시점이 조만간 올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종목의 싸움인 거죠. 그쵸. 평년 성장률을 상회하는 그 유망 산업들을 잘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산업에 좀 투자하시는 것은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어봤는데요. 네. 벌써 이번이 5번째 경제 전망서입니다. 맞습니다. 2023년 그레이트 리세션에서 여기 근데 제가 보면서 좀 어려운 단어 내핍점 무슨 뜻일까요? 내핍점? 잠깐 들어드리면 네네네. 여기도 점이 있죠. 네, 이탈점. 21년 이탈점. 회귀점. 22년 회귀점. 예, 제가 이렇게 점을 찍는 이유는 2050년 전망까지 쓰기로 이제 독자들하고 약속을 해서 2050년이요? 그 해를 점으로 표현해 보면 예, 우리 같이 늙어 죽을 때까지 매년 나오면 30년 이제 그렇죠. 그때까지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쓸 거라서 그 해를 점으로 표현하면 이음이 이제 선이 되잖아요. 멋있다. 그래서 이제 점으로 그 해를 정의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23년을 정의를 내릴 때 내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궁핍하다라는 단어와 유사하고요. 그럼 쉽게 이해하실 거고요. 거기서 내는 인내할 내예요. 궁핍하고 어렵고 가난함을 이겨내야 하는 해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소고기 2인분 사 먹어야 되지만 1인분만 먹고 만족해야 되는 해. 그렇게 어려운 국면이다. 그 어려운 국면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내셔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내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무 좋은 뜻이네요. 그래서 오늘 또 김광석 교수님께서 이렇게 너무 좀 유익한 말씀 많으셔서 저도 많이 공부됐고요. 2023년 경제전망 나왔으니까요. 꼭 한번 같이 보시면 더 유익하고 도움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